네, 오늘 오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이 총집결했습니다. 한편 어제 윤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전국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전에 있었던 5.18 기념식 행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새 장관들, 대통령 수석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일단 통합에 중점을 둔 연설을 했어요, 윤 대통령.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출신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5.18 기념식에 참석은 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여당 지도부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여당 의원 전원을 같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잘한 하나의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또 이 보수 정권 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임을 위한 재청, 그러니까 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이 노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한때는 계속 재창을 해왔는데 보수 정권 들어서는 합창으로 바뀌는 바람에 상당한 논란을 빚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재창을 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저는 박수를 보내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이 5.18 기념사를 통해서 내놓은 통합의 메시지가 저는 또 상당한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는 관건은 그겁니다. 향후 이러한 초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당장 앞서 이야기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야가 빨리 신속하게 뭔가 움직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액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질질 끈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퇴색될 수도 있겠죠.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개헌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이 분명히 아마 첫 번째 사안종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헌법 전문만 고치기 위해서 헌법 개정에 이게 착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금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일종의 정치개혁 특위를 헌정개혁 특위 이런 식으로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밀도 있게 좀 상당히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향후 이 지금 전국의 움직임에 봤을 때 기타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 구조 개편 문제까지 같이 논의하는 하나의 이게 개헌을 위한 하나의 일종의 마중물 형태로라도 이걸 먼저 논의를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5.18 희생자 유족들 그리고 호남 민심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이었거든요. 네, 일단 오늘 기념식에서는 환영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역대 보수 정부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5.18 단체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나름의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자 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단순히 공약을 제시한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빨리 이것이 이제 헌법 전문에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좀 착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렇게 통합의 의지를 행보를 보여신 김에 그동안 아직까지도 오늘이 42주년이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좀 미완으로 그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좀 한 번 더 표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여당의 의원들께서 거의 대다수가 참석을 하셨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차제에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매년 행사에 참석들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 5.18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왜곡했던 발언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나름의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출발점이 돼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근데 이 오늘의 행보를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자, 물론 국민의힘은 그런 거 계산해서 가는 거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지방선거에서 뭐 중도 확장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선거에 그래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압도적인 여대 야소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선거에서 분명한 승리를 일궈내야 되는데 그 승리의 키는 물론 각 지지층의 결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소위 말해 중도 무당층들의 표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통합 행보 또 나름대로의 소통 행보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오늘 강주 가서 이 지금 통합의 정신 말고도 또 강주의 여러 가지 강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당장 그러한 발언이 지금 호남에서의 표의 뭐 득표율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상당한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수도권과 충청도 의 지역에는 나름대로 소통과 통합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이 플러스가 될 거라는 아마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하루 먼저 호남을 찾았는데 특히 이번에 개항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저희 이 5.18은 하루의 행사가 아닙니다. 전야제부터 해서 며칠씩 계속 이어지는 행사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전야제부터 해서 참석을 해왔고요. 다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출마하면서도 직접 호남에 방문한 것은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에서 맡고 있는 역할,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역할에 대한 또 무게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선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판세 자체가 호남과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박빙의 상황이거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광주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광주의 이 어떤 집토끼도 좀 지키고 그리고 본격적인 전국 일정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 이후에 지금 성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지금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자, 현재까지 좀 전반적인 판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 지방선거를 준비해서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아마 한 양당이 거의 절반 정도씩을 목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남부 그리고 제주 여기는 뭐 비교적 안정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이런 지역들은 지금 굉장히 세종까지 포함해서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이 지역들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갭이 좀 벌어져 있지만 실제 오세훈 후보도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2번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벌어져 있는 그런 그 지지율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득표율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저희 당에서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이제 2주일밖에 안 남고 사전 투표까지 감안해 보면 한 열흘 정도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 선거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지층을 총 결집시키는 일입니다. 대선의 투표율은 한 70% 중반에서 후반까지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이 한 50에서 60% 내외가 된다면 어느 쪽 진영에서 더 많은 투표를 결집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이어지는 선거라서 컨벤션 맞습니다. 효과도 있을 거고 예. 또 국정 안전론도 좀 강한 상황이고 또 오늘 이 5.18 기념식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죠. 또 토요일에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죠. 있는데 여기서 또 성과가 예. 나오면은 예. 여당에 또 유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일단 뭐 보세요? 국민의힘과 여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나름대로 아마 상당히 자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 구도의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보통 이 정권 교체하고 난 직후에 벌어지는 선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국정안정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정치적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지난주에 지금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상당히 큰 이 외교 형사인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아마 뭔가 좀 이렇게 이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또 상당히 또 헛발질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그러니까 박안주 의원의 성비리 사건도 있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검수완박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에서 드러났던 민주당의 소위 말해 입법 독주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마냥 자신할 수 있느냐? 저는 좀 더 이럴수록 자신의 스스로 돌아보고 좀 더 몸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예.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16일 날 국회 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권의 그런 그러니까 이 지금 야당 반대 인사에 대한 이 지금 그러니까 이 그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모습과 소위 말해서 닮았다.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름대로의 호흡 조절이랄까 조금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모드로서 선거를 임하는 태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또 경찰이 이재명 위원장과 관련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FC 그리고 후원사인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향후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그러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당에서는 정치 보복은 없을 거다라고 공언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지금 이 압수수색을 그때 세 번씩이는 세 번째 하면서 어떤 이 정치의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예. 지금 특히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이건 표적 수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부당하게 지금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한 3년 정도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안 수사라는 명목을 검찰에서 지시를 하고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그에 따라서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것은 누가 얘기하듯이 이 바람보다 먼저 눕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17개 광역시도 중에 8곳 이상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성비위 문제도 있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또 논란이 불거진 점 그런 점 등과 또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어떤 그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네. 국면을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뭐 경찰의 그 수사 같은 거는요. 사실상 뭐 지금 뭐 민주당도 다 나름대로 예정을 하고 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이런 지금 당장의 결과를 내놓치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피의자를 한 번도 소환 수사하지도 않고 뭐 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일종의 뭐랄까요 상당한 그러니까 이 좀 분위기를 풍기는 그러한 식의 아마 이미지 차원에서의 그런 공세가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럴수록 이재명 후보가 좀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부각했을 때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의 프레임에 빠지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기의 그런 국정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좀 두드러진 국민의 불만이 뭐냐고 한다면 예를 들면 좀 불통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마이웨이식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을 비롯한 여러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반대했던 인사들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밀어붙이기식 그러한 국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 스스로가 좀 더 차별화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20일 날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저기 그러니까 여권에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부결시켜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뭐랄까 이거 반사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좀 더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세일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어제 뭐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뭐 사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을 해주고 그 향후 결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약간은 차별화된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지층이 약간은 반발할 측면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나오고 포기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중도 무당층들의 선택인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뭔가 변화하고 조금 이 바뀌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보여주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의 경우는 지금 윤풍 대 문풍의 대결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특보 출신이었던 김영환 후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민주당의 노영민 후보가 맞붙었는데 일단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김영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충북도 좀 그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저희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요. 다만 그동안 저희 민주당을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충북도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배출하게끔 도와주신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윤심이냐 문심이냐를 놓고 얘기한다면 이걸로 지금 사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누가 조금 더 그 지역에서 활동력 있게 경쟁력을 가지고 충북의 미래 비전을 설명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마 충북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김영환 특보. 근데 김영환 특보는 사실 충북과 큰 인연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저희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 정부의 그 역대 대통령들 혹은 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준비해 놓은 정책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지사가 좀 제일 관심입니다. 여기가 지금 초접전이거든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지금 팽팽하게 붙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이제 윤 대통령과의 이제 전화 통화를 두고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시절 5월 6일에 통화를 했다. 날짜까지 밝혔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통화한 적이 없다. 통화 내역을 공개해라. 이렇게 강수를 높였는데 이 논란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는 전망보다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좀 더 과감하게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러니까 강용수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일종의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바로 공개하라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죠. 저는 뭐 그런 식으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 통화 내역 원래 이 이야기가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선거 개입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이제는 뭘로 비화되고 있냐면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일종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허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이 소위 말해서 거짓말쟁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 자체를 저는 대통령실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할 정도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강용수 후보보다는 대통령실의 말이 상당히 저는 더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온적으로 가기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자, 이 통화의 진실 여부에 따라서 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그게 선거 전에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은 통화를 했다고 하고 자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진실 공방으로 이제 흐른 상황이거든요. 이렇다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라도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과 이 강용석 후보 간에 통화가 있었다. 그 당시는 뭐 당선인 신분이겠지만요. 있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그 선거에 개입한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지금 민주당의 비판이 맞았구나라는 의심을 그런 상황으로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라면 뭐 선거에 영향이 미칠 것 같으니까 자료가 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강용석 후보도 본인이 자료가 있으면 빨리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통화한 사실이 없다. 자료를 내놔라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빨리 법적으로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자, 두 사람, 그러니까 김현수 여가부 장관과 함께 임명을 했는데 어제 취임식을 열고 바로 업무에 들어갔거든요. 좀 놀랐던 게 일단 이 취임식을 생중계하는 언론사가 되게 많고 또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만큼 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의 지명과 관련돼서 상당히 민주당이 공세를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체급을 올려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발탁하는 그 순간 사실은 정치적 체급이 완전히 거의 뭐 상당한 수준으로 확 뛰어온 것이죠. 나름대로 정치적 체급에 걸맞게 나름대로 아마 장관 취임은 뭐 당연하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향후 아마 나름대로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취임사에서 나온 걸 보면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꼼꼼하게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바로 발족하겠다는 부분은 과거 그 문재인 정권 때 이 그 합수단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좀 비리 혐의가 있다고 해서 해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뒤에 이 지금 여의도 정권까지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서민 경제에만 피해가 입었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가 상당히 강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우리가 이거부터 하겠다는 것은 전임 정권과도 차별하고 서민 경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이 사회의 구조적 비리들을 척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검찰 수사에 대한 그 국민들의 공신력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또 이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발탁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같은 상당한 이 특수통 칼잡이들을 전진피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명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민주당이 직전에 했던 검수완박의 그러한 입법 조치가 잘못됐다는 부분도 아마 본인은
세상에 이거 증명함으로써 예. 자신이 향후 지금 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나름대로 보완책을 밀고 가는데 정치적인 하나의 동력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낙마 1순위로 꼽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사실상 협치 포기다.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검찰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뭐 좀 센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했으니까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또 그 개인적인 뭐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둘째 문제라고 봅니다. 첫 번째,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차재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검찰의 칼잡이 역할이 필요했다면 검찰총장으로 가셨어야 될 분이 아닌가. 이분이 지금 장관으로 왔다라는 것은 장관도 검찰 출신이고요. 검사 출신이고 차관도 검찰 출신입니다. 또 곧 이어서 단행하게 될 이 검찰 인사, 거기에 지금 검찰총장이야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등등의 지금 노미네이트 되고 이 명망에 이름이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윤석열 사단이다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려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만큼은 탈검찰화 시키겠다라고 해서 장관도 차관도 검찰 출신들을 배제했던 원칙들을 가지고 지난 5년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박근혜 정부 때의 모습으로 회귀해 가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의심했고 그것이 바로 현실로 실행됐다라는 것이 어저께 장관 임명으로 저희는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를 남겨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는 인사 중에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가 있었는데 어제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하면서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 검증이 아직 안 끝난 거냐, 아직도 고심 중인 거냐, 아니면 본인이 버티고 있는 거냐, 아니면 마지막 어떤 협상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거냐,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판단하겠을 때는 정호영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벌써 지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재송부 요청을 해서 사실 그때 당시 5명을 재송부 요청을 해서 그 중에서 4명은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정호영 후보자를 남겨놨다는 이야기는 아마 정호영 후보자의 판단과는 별개로 아마 지금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전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일종의 정치적인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패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지금 20일 날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여부를 상당히 보고 난 뒤에 이걸 카드를 강행할 것지 아니면 철회할지를 아마 결정하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지금 아껴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카드로 협상의 카드로 남겨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한덕수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좀 난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민주당 안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시킬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인사를 하는 게 벌써 16명째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는 저희가 어떤 장관 임명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은 분명히 이미 천명한 바 있고요.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정호영 장관 내정자, 지금 이제 후보자이죠.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더 이상 이제 저는 카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사실상 낙마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난 9일 날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열흘째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임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분이 이제 임명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가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마음 먹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그런 그 역량이 이미 안 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20일 날 국회에서 4시에 본회의를 지금 소집해 놓은 상태고 이날 의결 처리가 될 겁니다. 표결 처리가 될 건데 지금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20일 오후에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아마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좀 전에 이재명 후보 얘기도 나왔고 그 이전에 뭐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예. 또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시장 후보도 마찬가지고 예. 인준엔 일단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시고 있는 분들도 당내에 분명히 계세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 외에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20일 날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모아지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다. 이것이 단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것이냐, 발목 잡기 했다라는 역풍이 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예. 과연 총리 후보자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검증이 부실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내야 된다라는 쪽과 보낼 수 없다라는 쪽의 결론은 이번 금요일 날 의총에서 결론낼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이 총리 인준 표결은 비밀 투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만 있으면 되는데 인준이 된다 하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함께 그 표심을 모으는 그런 형태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총리 인준이 부결이 된다면 이게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와 다른 장관 후보자를 연계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게 뭐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간에 부결이 되면 이게 좀 연계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이미 18명의 신임 장관들 중에 예. 16명의 장관이 임명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교육부 장관은 자진 사퇴하셨고요. 예. 지금 복지부 장관의 정호영 장관만 남아있는데 뭐 한덕수 총리의 그 표결에서 설령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먼저 있었고 전후 좌우의 상황들을 따져가지고 본다면 전혀 대통령의 임명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한덕수 총리가 인준이 되면 좋고 네.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걸 이제 뭐 민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끌고 가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좀 유리해질 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 당연히 그러니까 통과되는 것이 뭐 바람직한 겁니다만 예. 그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아마 지금 뭐 여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꽃놀이표를 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해주면 좋은 것이고요. 예. 안 해주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이 거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네, 새 정부의 국정의 발목을 잡네. 그래서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 함정을 딱 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럴 때 조금 차별화된 행보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사에 관한 부분은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당론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부결 당론을 정해서 저는 안 들어가는 건 몰라도 들어갈 경우에는 만약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 예. 상당히 또 분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위원들이 그 결과 보고서를 충분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 지금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개별 양심과 판단에 맡겨서 저는 표결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첫 운영위에 출석한 대통령실의 윤재순 총무비서관 성배위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좀 해명 자체가 너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일빵에 화가 나서 뽀뽀를 요구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이 성인지가 무감각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소신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 좀 의아스럽고요. 이게 정말 그 개인의 사과로 끝낼 문제인가. 이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이라는 역할은 인사와 조직, 그 재정 이걸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실무 담당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담당을 맡고 있는 총무비서관이 본인에게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 이 일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역할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엄호로 해서 이 순간을 모면해 간다고 하더라도 예. 또 다른 상황과 사고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 모든 책임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이게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받는 분은 빨리 그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고요, 나라를 예. 위해서도 좋고 또 여권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지금 또 시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시는 뭐 문학이니까 뭐 좀 넓게 봐주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뭐 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이런 징계 내용을 네. 보면 껴안고 뽀뽀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경미한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예. 어제 그러니까 여당 의원인 조원희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훌륭한 참모라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좀 억울하더라도 본인이 희생하는 결단을 내려라 했는데 뭐 저는 뭐 이 지금 윤 비서관 스스로가 본인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 저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 논란에 대해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높이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유감이다. 이게 유감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제 뭐 김대기 실장도 그러니까 윤 비서관하고 저희 뭐 그러니까 인연도 없고 예. 이번에 만난 지 뭐 며칠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검찰 시절부터 오래 아끼던 측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판단이 상당히 물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사실은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의 대표격인 비서실장이 아니되옵니다. 진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가감한 결단을 유도해내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대통령 참모 조직의 건강성과 앞으로의 이 발전 방향을 봤을 때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윤 비서관이 이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는 선을 확실히 그었거든요. 대통령이 그대로 안고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렇게 윤재순 비서관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경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했겠죠. 예. 그리고 어제 기자들 또 이게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다른 질문 없냐고 말을 돌리는 걸 보면 예.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는 지금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의 최고대장격인 김대기 비서실장이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 향후 본인이 비서실장으로서 비서실 조직을 장악하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기강이 잡힐 수 있는 예.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그냥 놓치고 지나갈 경우에는 말 그대로 총무비서관이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 아닙니까? 문고리 권력이 바로 있을 경우에 우리 헌정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좀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네.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